자, 여러분 동아시아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다른 반들은 2학기 개학하는 주에 동아시아사 수업이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3번만 2번 들었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과 마찬가지로 개학하고 나서 대면 수업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부분이니까요. 미리 한번 잘 들어두시고 나중에 우리 교실에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요,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었고 조선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으나 조선 수군과 의병의 활약 덕분에 명나라가 참전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만은 평양성 전투 이후에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가 패하게 되면서 어느 한쪽도 완전히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게 되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는 과정에 이후에 행주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조선 군대가 이후에 한성, 서울을 회복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군은 자신만만하게 북쪽으로 쭉 진출해 오다가 평양성 전투 이후에 위세가 크게 꺾이게 되면서 또 벽제관 전투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행주 대첩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일본도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일본군들은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후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전쟁을 그만하기 위한 강화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요, 우리 명나라랑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힘들게 일으켰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서라도 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일본군을 조선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에 군대를 보냈던 까닭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베이징의 울타리인 야오뚱 반도를 지켜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군이 계속해서 침략해 올 때 조선이 원군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평양을 지나게 되자 비로소 원군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일본군이 경상도까지 후퇴했어요. 그죠? 명나라 입장에서 이 정도면은 야오뚱 반도까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굳이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명나라,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서 전쟁을 매듭짓고자 했던 일본 사이에서 전쟁을 그만하기 위한 강화 협상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대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을 장악한 상태로 임진왜란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에게 계속해서 일본하고 전쟁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싸워서 몰아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일본과의 전쟁을 부담스러워했던 명나라는 일본과의 강화 협상을 조선의 이제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과 강화 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이나 명나라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쪽이 요구했던 협상의 조건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강화 협상은 결국 결렬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일본이 요구했던 건 상당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였어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두 번째, 조선의 남부의 4개의 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일본에게 넘겨줄 것. 세 번째,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역을 재개할 것. 네 번째, 조선의 왕자 한 명을 인질로 볼고로 일본에 보낼 것. 요 4가지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선 땅 단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명나라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1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뭔가요? 우리 1학기 때 화번공주 배웠잖아요. 그죠? 명나라 황제의 딸을 화번공주로 일본에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화번공주는 어떨 때 보내는 것이었나요? 중원의 한족 왕조가 외부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꼈을 때 자기들 자존심 다 버리고 보내는 게 화번공주 아닙니까? 그죠? 사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이런 어떤 굴욕을 당할 이유는 사실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일본이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명나라가 제시했던 조건도 일본이 받아들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기도 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으로 책봉해준다. 그리고 일본에게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을 허용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일본과 명나라 사이의 자유로운 무역도 아니라 조공 무역을 허용해준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전쟁을 끝내기에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요구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일본은 명나라는 또 일본은 서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양측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이 바랬던 대로 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멈췄었던 전쟁이 협상이 깨지면서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일본군의 재침략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1597년의 정류재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조선도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일본군의 어떤 전쟁 동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처럼 일방적으로 전쟁이 전개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59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왜 조선에 있었던 일본군들이 전부 다 철수를 했을까요? 나는 일본군은 전쟁을 했으면은 조선 전체는 아니더라도 경상도와 그 일부 지역을 차지할 만큼 나는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일본군이 순식간에 철수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체를 자기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다이묘들을 굴복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서 조선에 와 있었던 일본군 장수들은 원래 다 일본의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와 그를 따르는 무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땅 내가 그대로 잘 보존해 두고 있을 테니까 나만 믿고 조선의 전쟁으로 다녀와라 라고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면서 일본에 있는 자기의 땅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일본에 남아있는 다른 다이묘가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을 때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조선 땅은커녕 일본에 있는 자기 땅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에 침략해왔던 일본의 무사들, 다이묘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자 뒤도 안 들어보고 잽싸게 일본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잠깐만, 녹화 제대로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네요.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 보도록 할게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물론이고요, 경제력도 크게 약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쟁통에 싸우다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도 무지무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병자호란 배우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정치적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이념에 따른 질서의 재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지배층이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체제가 더욱더 튼튼해지게 돼요. 확고해지게 됩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조금 많이 어렵죠.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붕당 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혼란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몰락이 심화되면서 상당히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은 물론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고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은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나타났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을 하였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는 1차적으로는 조선에 침략해온 일본 때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일본의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잘못 다스려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순들이 가려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것,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운 것은 양반 사대부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 때문이다.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다 라는 식으로 가려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쑥대밭이 된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성리학적인 이념에 따라 양반 사대부가 중심이 되는 사회질서, 신문질서를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한번 조선의 통치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양반 사대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사회 질서를 다스리는 지배 체제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든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 당연히 무척이나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런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실제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내주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었느냐? 제조지은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조지은이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뭘 뜻하는 것이냐면요,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은 명나라 덕분에 살아났다. 명나라가 아니었으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명나라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그러한 은혜를 명나라에게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조선에서는 특히나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 조선의 지배층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대단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명나라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라다. 따라서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조선은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사대였다라는 것이죠.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긴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어떤 이해관계를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참전을 제조지은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후에 조선은 명나라를 실질적으로 사대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명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교과서 93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만동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명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황제들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예참전을 제조지은으로 여기게 되는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조선이 다시 한번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자, 명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사실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군이 야오뚱반도까지 넘어오는 것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줬다라고 볼 수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쟁에 소모한 어떤 재정 부담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명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점차 몰락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게다가 당시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진족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여진족들이 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나라의 가장 강력한 최정예 군대를 이 요동에 머무르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그 요동에 머무르고 있었던 명나라의 군대를 조선에 보냈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그 군대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명나라가 이 요동 지역에 있는 여진족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만주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들에게는 임진왜란이 자신들의 세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적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자신이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다이묘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굴복했던 다이묘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센고쿠 시대 때 이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서 넘버 2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다이묘였어요.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굴복을 했던 다이묘가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제일 조선에 보내서 제일 세력을 약화시키고 싶었던 다이묘가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만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새로 받은 땅에 적응이 아직 안 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끝내 조선으로 가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일본에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다이묘들이 조선에 가서 자신의 군사력을 소모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에서 남몰래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조선에 와 있었던 일본의 다이묘들은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자기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잽싸게 철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을 따르는 다이묘들을 이끌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던 세력들을 공격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일본의 운명을 바꾼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측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이 맞붙어서 일본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쇼군의 자리에 오르고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것이 일본의 세 번째 막부이자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 또는 도쿠가와 막부가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는 왜 에도 막부라고 부르냐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스리는 땅이 바로 에도였고요. 오늘날 도쿄입니다.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스리던 에도가 일본의 새로운 수도로 되면서 이때부터를 우리는 에도 막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수도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도쿄, 올림픽이 있었던 도쿄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만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에는 이 명나라의 지배를 받던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진족들은 과거 금나라를 세우고 중국의 화북 지역을 장악했던 아주 용맹스러운 수렵민족이자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용맹하고 또 그들이 뭉치게 되었을 때 굉장한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나라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그들의 최정예 군대를 요동에 머물게 하면서 이 여진족들이 뭉치는 것을, 여진족들이 통합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압하고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면서 그 최정예 군대를 조선에 보내게 되었고 명나라가 국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이 만주에 있는 여진족들을 제대로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진족을 이끌고 있었던 부족장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혼란을 틈타서 다른 여진 부족들을 하나 둘씩 제압해 나가면서 점차 여진 부족들을 통합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끝난 지 한 20년 뒤인 1616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화북 지역을 장악했던 금나라의 뒤를 이었다라는 의미에서 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용맹한 여진족들은 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어디를 포함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명나라가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도와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 랴오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요동, 랴오뚱이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후금, 여진족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면서 자신의 민족의 이름을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바꿉니다. 이후에 교과서에서는 여진족이 아니라 만주족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진족이랑 같은 민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후금이 요동을 장악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지금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리는 요동이 이 만주족이라고 하는 후금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나라 입장에서 무엇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너네가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조선에게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 지금 임진왜란 때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명나라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임진왜란 때 자신을 도와준 명나라를 제조지은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하면 조선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아닌 입장인가요? 아닌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이 이후에 조선의 운명을 또 크게 좌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